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기본서 교재 226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실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부터는 부동산 중개 실무 파트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험 출제 비중이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한 26, 7문제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분이 지금 법이 통합이 돼가지고 좀 전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토지법상의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제도 허가제도 그리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이 일원화돼 가지고 통합된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상 3문제에서 4문제 이런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 파트에서 그럼 결국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실무 파트에서 어떤 주제들이 등장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감을 잡으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일단 226페이지 한 1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이론이란 말이 있어요. 중개 이론이란. 지금 우리가 중개 실무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개 실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개 업무를 실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겠다라는 뜻인데 현장의 중개 업무 처리 요령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묻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개 이론이라는 용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습니다. 이 중개 이론이란 무엇이냐? 부동산 중개의 원리나 관련 지식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중개 실무는 이러한 중개 이론을 응용해서 실천하는 행위를 중개 실무라고 할 것이다. 그럼 결국 중개 실무란 우리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개 완성인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그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즉 알선과 관련해서 그걸 중개 기능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중개 실무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중개 실무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개 이론이 응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개 실무 파트에서 9 내지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출제될 것이냐 결국 중개 이론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이론을 응용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결국 중개 이론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개 업무 처리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기보다도 그 실제 수행하는 중개 업무 과정에서 응용되어져야 되는 중개 이론에 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개 이론에 관한 지식들은 주로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개 업무에 가장 핵심이 확인 설명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지는 지식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중개 이론에 관한 지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택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응용할 정도로 그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결국 법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물어보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과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응용해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법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적 지식들 이외에 아주 기초적인 중개 실무에 관한 어떤
그 마케팅적인 그런 이론들은 초창기 시험에서는 종종 물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2절에 중개 실무의 과정이라고 해서 흐름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과거 초창기 시험에서는 중개 실무의 절차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한 몇 차례 출제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중개 실무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 접수받지도 않는데 중개 업무가 수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개 의뢰 접수받았으면은 의뢰 접수받은 그 중개 대상물이 있겠죠.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상 중요 사항들을 일일이 다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거래상 중요사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규정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그 확인 설명할 사항들도 시행령 21조에서 주로 9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놓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주로 9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조사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한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죠. 결국 취득 의뢰인이 등장하게 되면 즉 취득 중개 의뢰 접수, 취득 중개 의뢰 접수가 있게 되면은 그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는 단계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요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완성이 된 거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럼 이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하는 것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 작성한 거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한 것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업무 보정 설정 내용이 있죠. 그 보정 설정 내용도 설명도 하고 그 보정관계 정서사본도 함께 교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항이고 그 의무사항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정 중개 실무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그런 법령의 내용이자 아울러 중개 실무의 내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이렇게 중개 의뢰 접수받아서 의뢰 접수받은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사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조사 확인한 사항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들하고 법령에서 이해를 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것을 설명을 하면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요 중개의뢰 접수가 법률적으로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체결하는 중개의뢰 계약, 의뢰를 생략하기도 하고 중개의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개계약의 체결이 바로 중개의뢰 접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 입장에서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성실정하게 설명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설명의 결과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중개 완성을 이루은 것이고 그 중개 완성 시점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받음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설명을 갖춰서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중개실무라 그러고 그 중개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개 이론들이 응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응용되어지는 지식이 그 수험생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27페이지에 그 중간에 중개 업무 계획 수립하는 걸 집어넣은 거는 이 중개월에 접수 받고 난 다음에 무턱대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설명 업무라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무계획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순수한 이론적 관점의 절차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네오박스에는 중개 영업 판매 활동이라고 대부분의 교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설명 과정입니다. 그 설명을 통한 설득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설명을 통해서 설득이 이루어져야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설명 설득 과정을 중개 영업 활동 과정이다, 중개 판매 활동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설득 과정에서는 마케팅 원리에서 비롯된 AIDA 원리라든가, 그리고 또 부동산의 어떤 개별성이라부터 나오는 셀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능력들을 갖춰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과거 초창기에 AIDA 원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의 교섭과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 완성이 이루어진 거고, 그때 할 일이 법령에 따라서 1, 2, 3인데 4번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물건의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라는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일을 중개 완성 시점에 실무에서도 수행해야 된다는 걸 표시해두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 과정이라는 것은 옆에 글을 보시면은 계약의 이행 업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계약의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중개 실무 범위 밖에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개 실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 실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왜냐하면은 이치적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업무는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측면의 업무냐? 서비스 차원의 업무다라는 거죠.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를 해서 도와주는 그런 행위들은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수행하고 있지만, 그건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서비스 차원의 행위다라는 거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비스를 하니까 본인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 요 중개월의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이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 활동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행하는 그 계약의 이행 업무까지도 넓게는 중개 실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초기의 시험에서는 중개 실무 활동에 속하는 행위냐 속하지 않는 행위냐 이런 문제도 종종 물어봤는데, 그 출제 기준은 좁은 의미의 협의의 중개 실무 활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출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금 지급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서 도와주는 행위는 중개 실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됐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걸 거의 물어보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중개 실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를 접수받기 전에 실무에서는 그야말로 현실에서는 중개 광고도 행하는 거죠. 이 광고는 좁은 의미에서는 중개 실무 활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중개 실무 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 광의 이런 개념적 범위를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혼동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는 대체로 요 중개 의뢰 계약 체결 실무,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실무에서 거의 7에서 8문제. 이 7, 8문제라는 것이 결국 중개 이론들을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 법 지식들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 조사 확인 과정을 거친다, 현장 답사연 조사 확인 과정을 거칠 때 응용되어져야 되는 관련 법 지식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이다,
또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이다. 아니면 뭐 분묘기지권에 관한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사 확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사 확인 실무 가는 거는 결국 이 1고8 문제가 조사 확인 실무 문제인데 결국 관련 법 지식들을 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8페이지에 제3절에 격가지에 관한 주제인데 최근에 뭐 한 10여 년 동안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 참고 삼아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의 경영이란데 1번의 중개업 경영의 특징, 과거 초기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알았어요. 한번 정독만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부동산 경영관리 이론이 뭐다? 이 부동산에 관한 학문의 역사성이 짧기 때문에 경영관리 이론이 빈곤하기 때문에 중개업 경영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복잡 다양하고 추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기도 또 어렵다. 그리고 수요 공급이 비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 경영은 또 어렵고 계획과 통제가 뭐다? 곤란한 측면. 그리고 시장이 비적적이다. 순수익이 뭐다? 고정적이게 하고 유동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중개업 경영은 또 어렵다. 인사관리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간주 규정이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의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그런 구조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업 경영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주상지당 아까 이야기했고 고객 의사 결정이 거래계약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정하게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걸 외울 것이 아니라 중개업 경영의 특징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 그 다음에 2번에 리스팅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팅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중개업의 접수를 리스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팅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개계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리스팅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 또는 임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양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문서 계약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리스팅이라. 결국 중개계약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 임대, 임대차 교환 등의 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 또 위임된 권한을 다 총칭하는 표현으로 리스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보다도 우리가 이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그 의뢰받은 물건에 관한 중개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권한 자체를 또 리스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리스팅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장이라는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땅치 않은 표현이지만 어떤 업무 지역적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보통 나와바리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업무 영역의 설정 범위를 뜻하는 것이 농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중개활동을 벌이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농장이고 결국 그래서 리스팅 농장 가면 주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리스팅 농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리스팅 농장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개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경영을 행해서 중개업 경영의 과학과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리스팅 농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개 수요, 이전 중개 의뢰 아니면 취득 중개 의뢰 이런 중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결국 양갈로 3번에서 보다시피 이 한 해 동안의 중개업 경영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 리스팅 농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갈로 3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봐봐요. 리스팅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의 규모에 따라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경쟁한 시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다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공동중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창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리스팅 농장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설정할 때 이 경쟁하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적절한 수익이 배분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과다 경쟁도 회피할 수 있고 자신의 적절한 수익을 예측해 가지고 안정적인 경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도입된 개념이 리스팅 농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9페이지에 제가 보충학습에서 이 리스팅 농장 개념의 도입에 따른 수익성 분석에 관한 간단한 산식을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에 중개 광고 일어났는데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이 중개 광고라는 것은 알으세요. 중개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개 대상물에 등에 대하여 중개에 접수받은 물건에 대하여 신문이나 방송, 잡지 각종 하는 행위를 중개 광고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광고 및 광고 매체별 특성을 적절히 이해를 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광고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 광고도 있지만은 아시죠? 우리가 이 중개업 자체에 대한 계몽 광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윤리라는 측면도 있는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에도 중개윤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조 1항에 조문을 소개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중개윤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두고 있다. 이러한 중개윤리, 직업윤리라는 것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 준수해야 되는 양심적 가치, 그런 걸 직업윤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직업윤리, 중개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개윤리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될 실천적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개윤리를 이론적으로 요약시켜 본다면 서비스윤리다, 조직윤리다, 공중윤리다, 고용윤리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윤리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인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말한다면은 조직윤리, 관련의 동업자윤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서로 경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 이런 것들.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신설된 것도 보면은 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구성한 어떤 사업자 단체들이 있죠. 그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규정에 따라서도 업무정지처분 사유로도 규정해두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 2년 이내에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그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기까지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윤리 에 대한 근거 규정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윤리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말하고, 이 고용윤리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고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들을 고용윤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4가지 측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는 자세로 중개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크게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230페이지에 제2장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중개 실무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주제들이죠. 1절에 중개계약의 수집활동, 이 부분은 바로 가만 고객의 발견 활동을 우리 대부분의 교재에서 수집 활동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가만 고객을 발견해야만이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중개의 접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광고 행위를 통해서 주로 중개 의뢰인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론적으로 직접적 수집 활동, 간접적 수집 활동 이렇게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그랬지만, 과거 아주 초창기에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의 직접적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 수집 방법이냐 간접적 수집 방법이냐 외울 것이 아니라 가만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제3자가 개입돼서 중개 의뢰 접수를 받게 되면 그거는 간접적 수집 방법이고,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가만 고객을 확보했다라면 그건 직접적 수집 방법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하는 측면에서 감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 직접적 수집 방법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나 이 제3자의 소개나 친구의 소개나 주선 이런 식으로 중개 의뢰인을 확보하게 되면 그건 간접적 수집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접적 수집 방법에 유형의 판매 협력자 활약법이다, 연쇄 소개법이다, 유력자 이용법이다, 단체 개척법이다 이런 용어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3자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중개 의뢰인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판매 협력자 활용법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국 고객이 대출을 받아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 직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과는 판매 협력자 관계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매 협력자인 대출 담당 직원의 소개를 받아서 중개 의뢰인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도 간접적 수집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잘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개 실무에서는 이 중개 계약 체결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중개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은 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하는 법 규정들을 다 학습을 했죠. 그걸 물어볼 것이고 결국 실무에서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서면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보다는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이 바람직하니까 이 중개의뢰계약의 내용을 서면화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 문제 물어볼 가능성이 높는 거죠. 실무에서는 작성하게 되니까 중개계약서를. 그런데 우리 때마침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돼 있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관행이고 드문드문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법령에서 서식이 있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그 서식을 활용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면 실무적으로 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 231페이지의 교재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비교해놓은 표를 만들어 놨다시피 결국 법령에서 공부했던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 서식의 기재 내용을 비교해서 점검해 두시면 한 문제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 안에 장글씨로 기재된 내용들 그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서식의 기재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 두 서식의 내용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이 실무 한 문제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231페이지에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걸 문장으로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다고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계약은 실무적으로 서면화 유형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보다는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의 체결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상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나 현재 실무상으로는 구두 중개계약의 보완 수단으로서 중개 의뢰받은 내용을 중개의뢰 접수 대장이다 아니면 업무 처리부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올바른 실무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화돼서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개의뢰 접수가 바로 법리적으로는 중개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서 서식 별지 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 별지 제15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활용해서 중개의뢰를 접수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지 제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15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는 이전 의뢰 접수 시와 취득 의뢰 접수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앞면이 있고 이전용이나 취득용이냐에 따라서 접수 처리를 달리 기재하게 되는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서 학습할 때도 14호, 15호 서식은 앞쪽, 뒤쪽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은 뒤쪽은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실무 처리상 이 중개 계약서를 활용할 때 결국 서식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잘 숙지해 두고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만 정리해 두면은
실무 한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표 안의 내용들은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하면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을 도표화시켜서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규정, 23조의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면은 이 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실무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대표로 나온다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결국 일반 중개계약서 14호, 전속중개 15수식의 기재 내용들을 지문으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3장의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인데 바로 앞부분까지가 바로 이 중개월의 접수 실무였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232페이지에 볼 부분들은 바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실무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장 가면은 바로 이 중개영업활동 실무, 중개판매활동 실무, 즉 설명을 통한 설득 실무, 그 부분에서 우리가 AIDA 원리다, 셀링 포인트다 이런 간단한 마케팅 용어들을 조금만 학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거래계약 체결 실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거래계약 체결 실무가 마무리되면 중개실무는 끝이 되는데 그 뒷부분에는 중개실무 강론이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 수록해 놓은 것들은 그 강론에 수록된 것들은 다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금림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걸 수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조사 확인 실무 과정에서 응용되어져야 될 중개 이론적 지식들을 강론 부분에서 따로 수록을 해 놓은 거죠. 그 강론 부분에 수록해 놓은 각종 법 지식들은 해당 중개실무 파트에서 수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재 편집상 따로 중개실무 총론, 중개실무 강론 이렇게 구분해서 떨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법을 묻는 문제, 상인법을 묻는 문제, 뭐 명의신탁을 묻는 문제는 다 이 조사 확인 실무 파트에서 등장하는 법령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32페이지에 조사 확인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학습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